제4장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금의 수지를 맞추는 것, 즉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자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자금 유용의 한계를 정해서 그에 맞게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 등이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조로 한다. 그러므로 갚을 것은 갚고 자금상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한다. 생활신조 4 1968년 가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헬과 수잔 부부는 어느 기분 좋은 저녁에 토머스빌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핀치 저택의 담을 돌아 차를 몰고 있었다. 헬은 군 복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25살의 젊은이였고 수잔은 22살로 동네에 인접한 공업단지에 있는 거울 제조 회사에서 컴퓨터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헬은 현재 가정용 가구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12에이커에 이르는 핀치의 저택을 지나가는 이 젊은 부부는 큰 집을 갖는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헬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핀치 일가는 토머스빌 가구 회사의 소유주였어요. 그 작은 마을의 인구래야 약 1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6,000명이 핀치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처럼 큰 저택을 갖고 있을 수밖에요. 수잔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아마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밤에 15,000평방피트의 대지에 서 있는 그 저택 옆을 차를 타고 지나치면서 우리도 그처럼 멋진 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곤 했지요. 헬이 계속 이어 말한다. 그 시절 나는 소규모의 가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죠. 수입도 웬만큼은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생활은 할 수 있었고 수잔도 시간제로 일을 해서 수입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월말만 되면 날아오는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헬과 수잔은 대저택에 사는 꿈은 제쳐놓고라도 한 달에 55불 하던 사글세박 신세를 언제나 면할까 하고 한숨을 쉬던 때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 무렵 어느 저녁에 헬과 수잔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언젠가 큰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하고 헬이 속삭였다. 우린 바로 여기 토머스빌의 핀치시 저택을 소유하게 될 거야. 수잔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사실 그들의 현실은 수백만 달러의 저택은커녕 대금 청구서를 지불하기도 벅찬 실정이었다. 그러한 기분을 당신도 알고 있는가?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성취할 여유까지 있을까? 당신이 봉급 생활자라면 매달 30일 봉급에 맞춰 지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것이다. 당신이 가진 꿈은 새 집, 새 차, 가족 휴가, 여행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매달 우체통을 가득 채우는 청구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 정도의 생활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대학 졸업장도 없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도와줄 부자 친척도 없었고 고작 해야 은행을 턴다든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생활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랐죠. 게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복권 제도가 없었어요. 설사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게 우리들 몫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실수입은 자꾸만 적어졌죠. 수잔은 그렇게 회상했다. 우리의 꿈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돈을 더 벌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돈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보였지요. 헬이 말했다. 돈.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메는 그의 까미의 수첩 1935년에서 1942년까지 적혀진 그 까미의 수첩이라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돈 없이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신사인 척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속물근성이다. 도로시 파커는 동료 기자에게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수표동봉이라는 두 단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전 영국 수상 대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라든가 거꾸로 돈의 부족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 버나드 쇼.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돈을 벌고 쓰는 일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는 일의 전부이거나 또는 잠 못 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좋은 뉴스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나쁜 뉴스가 뒤따른다. 그것은 바로 새 사업을 시작하든 해오던 사업을 계속하든 반드시 자금은 수지를 맞추어 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싫어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당신이 버는 돈으로 꾸려 나갈 수 없다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잘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했다. 가난할 때 성실하게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되면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해묵은 금전 문제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에 뛰어든다라고 아메이사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로 성공한 빌 브리트는 말했다. 먼저 생긴 일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빚이 있는 사람은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빚을 갚아 나가거나 적어도 빚을 갚을 계획만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업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캐나다의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로 가장 성공한 짐 젠츠는 말했다. 이제는 솔직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럽히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이 생긴 사후에 해결하려고 해도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눈사태처럼 청구서가 쌓이게 되면 이를 해결하리란 완전히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엉망이 되어버리면 죄의식과 공포감 그리고 손쓸 수 없는 절망감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에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인간의 굴레라는 작품에서 서머셋 모음은 돈이란 사람의 육감, 6번째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 육감과 같은 것으로 이것 없이는 다른 오감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모험이 말한 육감을 발달시키지 못해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 숫자를 살펴보자. 전문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가정이 평균 지고 있는 빚은 집 저당권을 포함해서 71,500달러라고 한다. 당신이 보기에도 큰 돈이 아닌가? 반면 독일은 평균 27,700달러이고 스위스는 평균 8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좋아하고 그 남용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미국 전체에는 약 13억 개의 신용카드가 유통되고 있고 미국 성인의 80%가 최소한 한 장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 신용카드의 사용이 이러한데 기업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1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한 가지만 보더라도 1년에 평균 약 1,000억 달러를 카드로 처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적어도 7,500만 명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계산이다. 한 사람의 카드 소지자는 연평균 2,474달러의 카드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연이율 18.8%로 464달러를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불행하게도 수백만의 미국인이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그런 플라스틱 조각에 혼이 빠져 있는가? 그렇게 탐닉해서 올바르게 돈 관리가 되겠는가? 쉬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 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는가? 카드 빚 중에서 가장 많은 빚은 얼마인가? 빚이 계속 늘고 있는가? 오늘까지 진 빚의 총액은 얼마인가? 계속 수입이 있고 카드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걸려서 그 빚을 청산할 수 있겠는가? 수입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수입이 끊어질 때 쌓이는 이자는 그만두더라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얼마 동안 더 빚을 질 수 있겠는가? 신용카드 회사의 제일 큰 시장과 고객은 대학생이다. 이미 390만 명의 대학생들이 최소한 한 장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4년제 대학생 560만의 70%에 이르는 숫자이다. 지난 2년 동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들 젊은이들의 카드 소지 증가는 40%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는 보증인도 필요 없고 수입이나 저축 여부의 요구 조건도 없이 발행되는 게 요즘의 추세이다. 이 같은 플라스틱 조각이 가져다주는 재앙은 국가 경제를 침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전염병처럼 점점 더 젊은 층으로 퍼져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고 있다. 보통 미국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거나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가 주당 평균 153달러라고 한다. 이 금액 가운데서 학생들이 오락비,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은 105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금액을 합해보면 1년에 약 600억 달러로 여기에 바로 카드 회사들이 탐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텍사스 공대의 한 경제학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 과의 학생들이 적어도 10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카드는 1000달러가 사용 한도액이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5만 달러에서 심지어 7만 달러나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들은 옷이나 피자, 학비, 책, 여행,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 신발, 시계, 무도회 비용, 야외복들을 사는데 모두 돈을 쓰고 있다. 아이들은 점점 심한 낭비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실질적인 금전적 거래의식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포스트의 인터뷰 기사에서 한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다. 오래전의 가치 기준이지만 상거래에 대해 가장 잘 가르쳐준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금 통장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푼돈이었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정부의 적자가 쌓여가는 것을 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근면과 자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탓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처럼 공경에 처한 학부모들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재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메이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다음 5단계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 둘째, 각자의 재정적 몫을 알맞게 할당할 것. 셋째,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할 것. 넷째, 지출할 돈은 한도액을 엄격히 정할 것. 다섯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빚을 갚고 재정적인 회복을 하기 위한 계획이란 그것을 실행할 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한두 가지 개념을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빚은 갚고 보자. 공경에 처한 한 영국 신사의 얘기가 있다. 빚을 받으려고 그것이 안 되면 이자만이라도 받으려고 양복쟁이가 찾아오자 그 신사는 나는 원금을 갚는 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는 갚지 않는 게 내 원칙이다 라고 조롱하듯이 말했다고 한다. 그 영국 신사처럼 빚쟁이를 내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고 돈 문제는 정리를 해두는 게 더 쉬운 노릇이 아닐까? 최근에 나는 그랜드 레피지 백화점의 신용카드 관리인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카드 대금 지불이 연체된 고객들에게 그 빚을 정리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신용 있는 고객들은 연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들에게 연락을 해주죠. 또한 신용을 지키기 위해 연체된 금액의 일부를 적은 돈이라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통지서와 함께 수표나 현금을 동봉해서 우리에게 보내와요. 이런 고객은 신용 있고 책임 있는 고객으로 분류해서 재정적으로 곤란할 때에는 그러한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통지를 해주지도 않고 매달 적은 액수나마 송금도 해오지 않는 고객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금회사에 넘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수금회사 사람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거든요.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묻자 이 여자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빚진 총액을 계산할 것. 둘째, 주 단위나 월 단위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할 것.
셋째, 이렇게 해서 지불할 금액은 신용카드 담당자에게 꼭 확인시킬 것. 넷째, 성실하게 지불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 다섯째, 다시는 이 같은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입 이내에서 살아가도록 생활 수준을 정해놓을 것 등이다. 참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은 어떤가? 꽤 많은 빚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빚 갚을 계획은 세웠는가? 당신의 형편을 이해시키기 위해 채권자와 연락해 보았는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가? 지출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가? 이같이 작은 계획은 얼마나 간단한가?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론 럼멜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공과대학과 캠브리지에서 건축학사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1년 경험을 쌓은 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야망과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곧 유명한 건축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그의 아내 멜라니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언어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전 세계 원유 시장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달라스에서도 건축 부문 사그라들었고 론과 그의 아내 멜라니도 실직을 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멜라니의 마스터카드도 정지되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모두가 지출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한 달에 $800를 벌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된 그때 나는 26살 된 고등학교 중퇴자에게서 아메이 마케팅과 디스트리뷰션 설명에 귀담아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나는 빚을 갚는다는 것과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워 아메이사의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니다. 수천만의 미국인들에게는 신용카드의 빚을 갚는 게 인생의 커다란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나는 다른 일과 겸해서 아메이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 모두를 참고서 그동안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일주일에 7일을 꼬박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론과 멜라니는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한 신용카드의 수지를 맞출 수 있었다. 이제는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도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에서 오는 고통은 절대 겪지 않게 되었다. 미래를 향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계획이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신용관리인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책과 테이프, 세미나나 상담자들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빚 갚는 일로 다른 목표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계획도 있다. 즉 돈을 또 빌려서 빚을 갚는다면 이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빚을 지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각자 국민들의 빚을 늘려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 개인의 빚을 갚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될 것이다. 모든 카드 빚을 모아보자. 각 카드에 얼마씩 빚이 있는지 모를 때에는 각 은행의 수신자 요금 부담 번호로 전화를 해서 현재의 금액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 뒤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의 금액을 합산한 다음 저당 잡힌 것, 할부 자동차, 학비 융자 등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의 금액을 합해보라.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살펴보면 전체 금액을 추적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그 많은 금액들을 쭉 적어가다 보면 전에 없이 새로운 각오로 카드 사용을 안 하겠다든가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빚진 총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에 붙여놓아라. 또 그 금액을 냉장고라든가 각 계기판에도 붙여놓고 목욕탕 거울에는 비누로 쓰고 수표책 표지에는 칼로 금액을 새겨놓아라. 일단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유흥비로 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카드 표면에 붙어있는 이 카드만 $4,321, 합계는 $74,000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자. 그러면 카드를 쓰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려 하는 것인가? 이 이상 더 많은 빚을 지기를 원하는가? 이런데 돈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 모두를 찾아서 확인해보자.
응접실 바닥에 일렬로 늘어놓은 다음 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잘라버려라. 기간이 만료된 카드라도 주변에 놓아두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카드는 폐기해버려라. 실제 사용 가능한 카드 가운데 이율이 가장 낮은 카드를 찾는다. 가끔은 지불하고 있는 원금의 이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은행의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번호를 돌려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낮은 이율의 카드를 사용하면 10년 뒤쯤이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카드는 두세 개 이상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 뉴스레터인 램 리서치 은행카드 동향의 발행자 로버트 맥킨리는 매달 결제할 물건을 살 때에는 연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카드를,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저이율 카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쓸 것도 제안한다. 남아있는 카드라고 무조건 폐기해서는 안 된다. 빚을 갚고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신이 카드 폐기를 은행에 통보한 뒤라도 살아있는 카드로 되어 수수료가 청구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카드를 폐기한 후 그것을 은행에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내가 신용카드에 관해서 너무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신문 경제면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지불 연체 30% 상회라는 제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연체는 1년 내내 지목되고 있다. 뉴욕에 있는 미국의 3대 통계 서비스 회사인 무디스사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의 6.13%가 최소한 한 달 이상 결제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 숫자는 대략 18억 장의 카드 가운데 8,200만 장 정도가 연체되어 있다는 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에 연관되어 있을까? 투자 서비스 회사의 분석은 연체의 지속적 증가 원인을 최근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카드도 바닥이 나고 직업도 구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디스사는 또한 체납과 개인 파산에 관한 산더미 같은 서류처리 말해주듯 은행들이 회수 불능으로 보고 손실로 처리하는 신용카드의 빚이 42%나 증가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카드 계정의 마지막 손실은 보증은행의 손해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국민과 세계의 재정적 전망을 위협하게 된다. 은행 감독원도 수백의 미국 은행들이 고객의 지불 연체로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신도 신용카드 중독자인가? 당신의 마을에도 신용카드 사용자 협회가 세워질 필요를 느끼는가? 궁할 때 자동 현금 지급기에서 $100 꺼내 쓰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18% 내지 20%에 쌓여가는 이자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봤는가? 은행이 저당을 잡고자 할 때 당신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은행이 악성부채로 수금 불능으로 처리했다고 당신을 추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은 끝까지 당신을 추적해낸다. 일단 은행이 당신을 적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당신을 형편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 수금회사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긁어내려 할 것이다. 당신의 신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도 엉망이 되고 법에도 저촉되어 때로는 수감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갚을 능력도 없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은행을 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돈이 아닌 돈을 쓸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이 위험한 짓이다. 개인으로서든 국민으로서든 빚을 진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금전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대부분의 내 친구들과 동료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먼저 부채를 갚는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금전을 공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면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라도 심지어는 빚을 갚고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과 금전을 공유해야 하는데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나 역시 공유의 개념을 먹을 것이 충분하고 은행에도 돈이 있고 그러한 여유가 있고 난 다음에야 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란 자본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나 같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공유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익의 일정 분량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품, 우리가 세운 공장, 기계, 원료, 또한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광고활동, 판촉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 가족, 직원, 고객, 심지어는 우리의 경쟁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자선을 베풀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선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마음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유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가 한 다음의 말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생활 신조, 수없이 구부러진 많은 길들이 있지만 이 가엾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자선뿐인 것을.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타인과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업에 성공했다. 그들은 고객과 경쟁자들을 항상 애정과 감사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결국 마지막에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베푼 자선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당신도 슈바이처의 얘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성공한 의사였으며 과학자였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바의 해석자였으며 유럽의 대성당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의 철학적 연설과 글들은 생전에도 찬양받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의 가봉 람바레네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교 의사로서 평생을 보냈다. 오고웨 강둑에는 슈바이처 박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세운 병원이 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음악적 업적이라든가 그가 쓴 책 또는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사실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도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에겐 그와 똑같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은 작고 보잘것없어 기획될 가치조차 없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선의 행위로 일관된다고 워즈워드는 말했다. 우리들 중에서 슈바이처의 명성이나 워즈워드의 명언을 그대로 성취해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기쁨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다. 남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행위들은 대부분 잊혀져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을 줌으로써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급진적 사회주의 비평가인 이반 일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워질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공유의 행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특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매일 조금씩 저축하라. 어머니가 내게 처음으로 사주신 저금통은 손으로 칠한 예쁜 철제 저금통이었다. 작은 홈통에 동전을 굴려넣거나 혹은 새해부리에 동전을 넣어두고 손잡이를 누르면 작은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 동전을 모아 은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과 후에 신이 나서 어머니와 함께 달려가서 내 통장에 예금하곤 했다. 은행 직원이 내 저금을 더해서 빨간 내 저금 통장에 기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그 직원은 통장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어릴 때 저금통이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 장식이 있는 유리 저금통으로 금속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었거나 여러 가지 색깔의 돼지 저금통이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저금하는 세대였다. 아무리 적더라도 어느 집이나 통장이 있었고 매달 월급날이면 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곤 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매달 얼마씩은 저축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다. 미국은 다른 공업국가 중에서 저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 세대 동안의 평균 저축률은 6%나 떨어졌다. 매달 수입에 대한 저축 비율을 보면 일본이 19.2%, 스위스가 22.5%인 반면 미국은 2.9%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때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 스위스는 19,971달러, 일본은 45,118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4,000달러밖에 저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매달 수입에 얼마를 저축하고 있는가? 비상시에 쓸 돈으로 비축해둔 돈이 얼마나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저축 방법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재해를 대비하여 한 달 봉급 정도는 저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적게 했든가 아니면 더 많이 저축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위상에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이 있거나 매일매일 써야 할 돈이 점점 많아질 때 저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라도 매달 인내를 가지고 착실하게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게 되면 어느 만큼 세월이 흐른 후에는 놀랄 만큼 돈이 모이게 될 것이다. 블랙 엔터프라이즈의 편집자들은 적어도 3달치 쓸 비용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장한다. 또한 자녀 대학 비용으로 매주 $20 정도는 연간 10% 정도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신탁에 적금을 부어 놓으면 15년 후에는 35,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비축해 놓은 돈이 자녀가 대학도 가기 전에 또 퇴직연금을 타기도 전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건강관리 비용도 엄청나고 집이나 자동차 수리비도 매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긴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지 누가 아는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수입이 중간 이하여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SS 크레스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가? 그는 남북전쟁 직후 펜실베이니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컴퓨터 회사의 외판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미국 전 지역을 망라하여 소규모 상점들에게 배달이 필요 없는 현금 판매를 하자는 프랭크 울워스의 제안에 고무되어 시작한 사업이 1932년경이 되자 크레스지 자신 소유의 상점 수백 개로 확장되었다. 크레스지는 강력한 저축 옹호론자였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그는 평생을 돈을 벌 욕심과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말년에 그는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재산 가축에 들었지만 골프를 치면서 공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골프를 포기한 사람이었다. 신발은 완전히 해질 때까지 신고 구두 밑창이 낡아 물이 들어오면 신문지로 막아 신고 다녔다. 그와 이혼한 두 여자의 이혼 사유는 그의 구두쇠 노릇 때문이었다. 오늘날 크레스지 재단은 거대한 자선단체로 성장하여 자선활동과 그 미래지향성으로 최고의 평판을 받고 있다. 그가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크레스지는 자신이 벌어놓은 돈을 사회에 희사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대학, 병원 봉사단체들은 생전에 크레스지의 구두쇠 노릇 덕분에 그가 죽은 오늘날 덕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눠주기를 알고 그 기쁨을 가졌더라면 그쪽이 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과 자선단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다. 가계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착실히 생활하자.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하원에서 행한 한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돈이 없으면 쓰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이 수상의 정치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그 말 속의 지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수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은행 계좌의 잔고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둘째, 개인이건 가족이건 가계의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세웠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 대부분이
비청산이나 기부금 또는 저축으로 돌려야 할 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쓰기만 하게 되는 것이다. 진탕 마시고 떠드는데 돈을 써버리고 다음날 아침 두 통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그동안 예산을 세워보지 않았으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예산 파티를 열어보자. 규칙은 간단하다. 자금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이다. 가족과 다 같이 둘러앉아보자. 독신이면 혼자 할 수도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끼리만 할 수도 있다. 독창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다가도 준비하고 상도 주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끝나고 영화 구경도 시켜준다든가 해변에 간다든가 그것도 가게 예산 내에서 등의 보상을 한다. 즐겁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해보자. 1단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모두 더한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험이나 세금도 포함시킨다. 2단계. 갚아야 할 돈,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돈, 저금할 돈을 모아 더해본다. 3단계. 월 수입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필요한 돈의 총합을 감한다. 돈이 남으면 가족들에게 분배를 해서 재량껏 쓰게 하거나 빚진 돈들을 빨리 갚아버리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한다. 남은 돈이 없거나 모자라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이므로 바야흐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돈을 실제로 더 벌기 전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4단계. 가족이 둘러앉는다. 그러고 나서는 둘러앉은 한 사람씩 서약을 한다. 누구누구는 이번 달에는 예산을 세운 만큼만 쓸 것을 약속합니다. 예산을 세우기는 쉽지만 예산 내에서 돈을 쓰기는 어렵다. 5단계. 예산 내에서만 쓰겠다는 약속을 지킨 사람을 칭찬해준다. 예산을 초과해 돈을 쓴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따진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 이유를 듣는다. 지나치게 쓴 사람에게는 벌로써 다음 달 분배를 줄인다. 예산에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항목, 예산 액수를 늘려야 하는 항목, 줄여야 하는 항목 등을 다시 고려하고 다음 달에 성실한 지출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월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면 중간에라도 월중에라도 가족 비상 모임을 가져 서로 의논하도록 한다.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지출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지출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처리하기 곤란해질 때까지 우리는 돈에 관한 얘기는 되도록 안 하며 살아간다. 쓰고 또 쓰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에 대한 이자가 우리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너무 많이 쓴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욕설을 퍼붓게 된다. 저주하거나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한다. 돈에 관한 얘기는 너무 늦기 전에 일찍 털어놓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폭력이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가족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요인은 간통을 포함하여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과 수잔을 기억하는가? 사장 첫머리에서 핀치 일가의 대저택을 바라보고 있던 부부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때 그들은 그런 큰 저택에 살기는커녕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만으로도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들 모습을 바라보자. 그들은 이제 날아드는 청구서도 없고 수지 균형도 맞는 상태이다. 그들은 아메이 사업을 자금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오늘날 그 사업은 50개 주와 70여 개 나라에 널리 퍼져 있다. 그들의 꿈이 된 이 커다란 집은 이제 헬과 수잔 그리고 18살인 아들 크리스의 집이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큰 꿈을 갖게 되면 진지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들은 번 돈 이상은 쓰지 않는다. 청구서를 청산하여 수지를 맞춰놓는다. 그들은 통장을 만들어 매주 조금씩이나마 저축한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을 나누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곧 그들 꿈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헬은 누구보다도 낚시를 좋아했다. 그가 아주 소중히 여기던 낚싯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그는 이동주택과 바꿔버렸다. 이동주택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 사업이 성장하도록 했다. 헬의 친구들은 그가 그 배를 팔았을 때 모두 그를 타박했다. 그들은 우리 사업이 망하리라 생각했죠. 헬은 다시는 자기 배로 낚시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수자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동주택이 필요했어요. 아이는 어린데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호텔이나 모텔은 너무 비쌌지요. 헬은 이렇게 회상한다. 얼마간은 해변에서 낚시를 했죠. 그 당시에는 넙치류나 농어류에 만족해야만 했어요. 내 작은 배를 파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오늘날 수잔과 크리스와 저는 다이아몬드 레이디라는 이름의 60피트짜리 캐롤라이나 대형 모터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500파운드짜리 청새치류를 낚시하죠.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지요. 헬과 수잔 부부와 마찬가지로 노스캐롤라이나 랠리에 살고 있는 레리와 팸 윈터 부부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레리는 세차장을 경영하고 있었고 팸은 세차장 경리였다. 점심시간이면 세차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앉아 달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언제가 되어야 그들이 랠리 근교에 있는 225달러의 사글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언제가 되어야 청구서를 정리하고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 지 7년이 채 안 된 지난 크리스마스 날 팸 윈터는 랠리의 아름다운 주택지구에 있는 그녀의 새집 식탁에 서 있었다. 8살 된 그녀의 딸 타라와 4살 된 아들 스티브는 그녀가 갓 구워낸 초콜릿을 잘라 싸는 것을 돕고 있었다. 레리는 한 손에는 새로 산 겨울 옷보따리를, 또 한 손에는 2살 박이 아들 리키를 안고 있었다. 최근 레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었다. 지난 5년 동안 팸과 나는 모아놓은 장갑, 따뜻한 양말, 속옷, 블루진, 카키 팬츠, 플란넬 셔츠, 소형 썰매 등을 크리스마스 날이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죠. 팸은 그녀가 특별히 만든 초콜릿을 담은 음식 바구니를 챙겼고 우리 애들은 모아놓은 물건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죠. 같은 사업을 하는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레리나 샤토르 거리로 차를 몰아 크리스마스 날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세차장 시절에서 10여 년이 지나 팸과 레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이제 그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날 마음껏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고 그것은 평생을 두고 그들이 꿈꿔온 것이다. 세차장 시절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신의 금전 문제로 꽉 차 있었죠.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늦은 밤 TV에서나 일요 신문 광고란에서 선전하는 1억 천금 계획에 대한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었죠.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순식간에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허풍을 떠는 것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그 약속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과장이 심한 얘기거나 혹은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은 너무 비싸고 쓰기 힘들어도 반환은 절대 되지 않지요. 이 디스트리뷰션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드디어 간단하게 여러분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제품도 마음에 들었고 마케팅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물건을 사려고 몰려들어 그들도 자영업을 하는데 뛰어들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는 시설을 갖춰놓고 이것저것 사놓느라 돈을 썼어요. 작은 사무실을 꾸미고 전화도 놓았죠. 세차장의 일을 그만둔 후 몇 군데 상품 선전도 했으니 이제는 전화비를 올리기만 기다리면 되었죠. 레리가 말했다. 1980년에 우리는 이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985년경에는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었지요. 빠른 성공은 고사하고 전화료조차 내지 못했어요. 라고 팸이 말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스폰서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든 다른 사업이든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버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번 돈의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팸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 사업의 새 동료나 좋은 자를 찾아갔죠. 그들은 우리에게 3가지 놀라운 원칙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 둘째, 찾기만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등이었죠.
만약 당신이 평소에 많이 베풀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대한다면 당신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뚱뚱하건 말랐건 부자건 가난하건 크건 작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성공하게 할 것이다.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어 선행을 많이 베푼다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남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자신이 일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1988년에 우리는 모든 빚을 다 청산했어요. 1989년에는 새 차를 사고 랠리의 부자 동네에서 새 집을 샀지요. 1990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어요. 랠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었어요. 우리 동료들이 또다시 가르쳐준 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세차장에서 일할 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부부들, 수백 혹은 수천의 부부들을 도와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했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돈이란 참 멋진 것이죠. 당신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팸의 이야기이다. 199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팸과 래리 그리고 새 아이들은 래리 시내로 나왔다. 집집마다 두꺼운 문에 가시나무 화관을 걸어놓고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주름 잡힌 커튼이 멋지게 늘어져 있는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금박으로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종종 걸음을 쳐 고층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래리는 천천히 차를 몰아 높은 고층 건물에 가려져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이 깔려있는 마을로 들어섰다. 드럼통에 불을 지피고 둘러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먼저 그들을 보았죠. 그들은 언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엄마, 장갑. 어린 타라는 다소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그래, 장갑을 꺼내자. 팸은 차를 세우고 뒤로 돌아가 가죽 장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다. 그것은 남편이 군대 잉여품 판매소에서 구해온 것이었다. 초콜릿도 잊지 말고, 스티븐이 말했다. 초콜릿 말이지? 레리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로 줄 음식 보따리를 꺼내며 그 말을 되풀이했다. 몇 시간 동안 그 가족은 랠리의 난민가를 오르내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 한 흑인 여인이 두 아이들과 세탁소 가까이에서 뿜어 나오는 김을 쏘이고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는 그녀를 바라보았죠. 온몸을 녹이기 위해 서로서로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추운 밤에 내가 그녀였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날씨는 추운데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고는 화가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이 나라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났죠. 우리 어린 딸이 아빠 장갑하고 아빠에게 속삭였죠. 장갑 말이지. 레리가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서 둘은 차 트렁크로 가서 음식과 옷가지를 꺼내 그 흑인 여인에게로 갔다. 그녀는 보따리를 푸는 것을 빤히 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 옷을 입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였다. 레리는 딸을 꼭 껴안고 차로 돌아왔다. 고마워요. 흑인 여인이 조용히 얘기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요? 타라가 대답했다. 흑인 여인은 미소 지었다. 피곤해 지치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에 황혼의 마지막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 순간은 아이들의 표정에도 드러나 있었다.